여러분, 우선 이번 주 강의를 늦게 올리게 돼서 미안해요. 지난 수업 시간이 원래 있는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이 중간에 자꾸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녹화가 불가능해서 음, 그 파일을 만들 수가 없었고, 수요일에는 제가 다른 수업도 있고 그리고 날마다 또 일정이 있다 보니 이 국제조세법 강의를 완성해서 올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쨌거나 이번 주에 올릴 그 수업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 내용만 일단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그 판례와 오늘 보는 이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된 판례를 별도 파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말쯤이 될 텐데 다음 주 우리 수업 진도랑은 관계없이 어차피 판례 내용이니까 시간이 가능할 때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 고사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형 강의여서 시험을 보려면 이 시험을 관리하는 조교 선생님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온라인 시험을 보기에는 뭐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 과제물로 일단 중간고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과제물 그 기한을 짧게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그 기말 시험 보는 그쯤 언제에 맞춰서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과제물을 준비할 사람들은 국제조세 관련된 주제로 보고서를 10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글자 크기를 너무 크게 하거나 그런 식의 작성은 하지 말고 10페이지를 채울 때 제가 강의안을 올리는 정도의 글자 크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작성해서 내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자유롭게 작성해서 내도 되지만 반드시 요즘 표절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들어와 있고, 표절 검사 결과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그 과제물에 대해서는 더 그 구체적인 기한과 이런 제출 방식을 정해서 공지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제물로 대체한다라는 거 미리 알고 있으면 계획을 세우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 흔히들 조세 피난 과세제도, 조세 피난처 과세제도,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목차를 지금 보면은 5번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이 5번이 어디에 5번인지 혹시 생각이 나나요? 우리 지금 아직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역외 투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내용이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이 해외로 투자한 아웃바운드 인베스트먼트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에 있어서도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조세 피난처가 개입되는 문제라고 했죠.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가 조세 피난처를 흔히 텍스 헤븐이라고 하니까 TH로 적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거주자든 우리나라 내국법인이든 조세 피난처로 아웃바운드 인베스트먼트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여전히 우리는 역외 투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번째, 지금 목차로 보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외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인바운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즉 비거주자가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 경우에,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이 다음 주부터는 바뀐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내용이에요. 이 4장의 제목이 제가 교과서에서 강의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라는 제목 아래에 규정된 내용이 결국은 조세 피난과세 제도에 해당한다. 자, 이 제도는 주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여 그곳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유보함으로써 국내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도의 목적인 거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그러면 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지, 물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조세 피난처 과세 제도를 적어도 그 해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러한 제도를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조세 피난 과세 제도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는 우리 이전에 배웠죠. 자본 수출 중립성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 수출 중립성이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득의 원천이 국내 또는 국외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어야 자본 수출의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거주자인 납세자가 해외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조세 기반을 부당하게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에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세 피난 과세 제도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조세 피난 과세 제도의 핵심이 그 다음 단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피난 과세 제도에 의하면 조세 피난처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외국 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를 하고 그 외국 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외국 법인은 특정 외국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자, 결국 이 말이죠. 우리나라 내국인이 조세 피난처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나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합니다. 근데 그냥 출자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 이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해요.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자, 요 텍스헤븐에 있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요 법인을 우리 법에서 특정 외국 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정 외국 법인으로 취급하고 그 결과 특정 외국 법인의 배당, 가등, 유보소득 이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벌어들인 소득 중에 우리는 법인은 이윤을 얻으면 일정 금액의 잉여금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특정 외국 법인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국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그때 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배당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득이다라는 의미에서 배당 가등 유보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당 가등 유보소득 중에 내국인에게 기속될 금액은 이 특정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배당 가능 유보소득 중에 내국인에게 기속될 것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기속될 것도 있고 요 내국인 중에 조세 피난처 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내국인이 있고 또 적용되지 않는 내국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내국인에게 기속되는 금액 나중에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살짝 볼 거예요. 기속된 금액은 실제 배당되지 않더라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결국 우리 뭐예요? 배당으로 간주하는 거지. 간주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당연히 거주자라면 소득세를 과세하고 우리 이거 이전에 봤었어요. 배당소득의 종류 중에 하나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른 소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제도가 특정 외국 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좀 복잡한데 제목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정 외국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는 이야기했죠.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에요. 그리고 그 특정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일단 법인 안에 여전히 유보해두고 있는 소득을 합산과세한다라는 건 내국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조문을 또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주축을 이루는 조문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예요. 제목을 보면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라고 되어 있고 제1항 내용을 볼게요.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 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이러한 법인을 특정 외국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기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제2항 내용도 먼저 한번 봅시다.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합니다. 그리고 사망 내용도 여기서 살펴보죠.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특정 국가 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서 자, 내국법인에 대한 정의가 생각나나요? 자, 내국법인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거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는 경우 내국법인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우리도 배웠었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본점과 주사무소만 그 기준이었으나 요렇게만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세 회피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 관리 장소를 그 기준으로 추가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국조법 17조에서도 제1항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취지에서 법인의 설립은 다른 나라에 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등등은 모두 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조세 피난처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세 피난처에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실질적 관리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실질적 관리 장소만 있고 본점은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조법 17조를 적용해서 그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자, 사망을 더 추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괄호 1번 그러면 우리 요 요건들 1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선 17조 내용을 보면 1항에 일단 그 특정 외국 법인이 특정 국가 등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특정 국가 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특정 국가 등, 즉 이 의미는 조세 피난처라는 말이죠. 어떻게 판정하는지 실제 발생 소득의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세 피난과세 제도에서의 특정 국가 등, 즉 조세 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고 이러한 실제 발생 소득이란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을 실제 발생 소득이라고 합니다. 회계를 하는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으로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발생 소득을 계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의 실제 부담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금으로 얼마를 내었느냐를 계산하는 거겠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여기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 텍스 헤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특정 외국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인도 텍스 헤븐에 있는 특정 외국 법인도 또 다른 나라의 별나라의 지점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지점이 별나라에서 납부한 세액도 사실 실제 부담세액에 포함해서 계산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강의 안에서는 그냥 일단 포함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실제 부담세액은 정말 실제로 세금을 낸 금액, 그리고 실제 발생 소득은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하도록 해서 이 조셈피나 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가 너무 계산에 힘들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해당 내용이 시행령 29조에 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물론 예외 규정도 있고 구체적으로 더 붙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한번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큰 원칙만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법인의 부담 세액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의 부담 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굉장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15% 정도로 규정을 하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용어를 법률에서 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 앞에 강학상이라고 수식어를 붙여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세 피난처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어떤 데냐 하면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곳 또는 세율이 낮은 곳 또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에서 빼버리는 나라, 그리고 특정 형태 회사나 사업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매우 낮은 나라. 자, 이런 나라들이 다 조세 피난처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15% 기준을 적용시키면 사실은 이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가 몇 %지? 그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조세 피난처에 해당한다라고 여기지는 못할 거예요. 그치? 적어도 15%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5%보다는 높다라고 생각할 수, 높은 걸로 법인세율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를 조세 피난처로 결정한 적이 있어요. 조세 피난처 그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서도 실제 발생 소득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냐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떻게 되었느냐를 따진 것처럼 이게 명목상 세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조세 피난처 과세 제도에 있어서도 실제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느냐, 실제 납부한 세금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를 더 많이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에다가 우리 조특법 있죠. 조세특례 제한법 상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세 피난처 리스트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 피난처 제도를 보더라도 결국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그 상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세 특례를 특정 형태 회사나 사업에 주는 경우에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떠한 다른 국가의 조세 특례, 조세 피난처 과세 제도 기준에 의하면 조세 피난처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특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의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판정할 때, 자, 미안해, 오타가 났어요. 그 거주지 세법이에요. 판정할 때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해 당의 법인의 해당 과세 연도를 포함한 자, 최근 세계 사업 연도 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유를 적어뒀는데 만약에 오로지 어떤 한 해만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해까지 세금 많이 냈는데 공교롭게 올해만 이러저러한 혜택을 받게 돼서 올해만 15%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딱 한 해 15%보다 낮은 세금 부담률이 있다고 해서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가 되게 부당하게 느낀다 또는 납세 협력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부담시킨다 라는 생각에서 일단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연도의 합계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특정 외국법인의 개념을 볼게요. 자, 여기서 국조법 17조에서 말하는 특정 외국 법인이란 조세 피난처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는 경우에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고 했죠.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외국 법인에 대하여 내국 법인이 출자하는 경우에 그 외국 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어야 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조세 피난처에 있는 법인에 누군가가 내국인이 투자한다고 하여 모두 조세 피난 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과의 관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특수관계가 있어야 돼요.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결국 그 특수관계에 의해서 조세 피난처에 있는 법인이 특정 외국 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특수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특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수관계를 보면 조문을 먼저 조문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조문만 기재를 해뒀네. 자, 지금 17조 1항의 내용을 보면 내국인과 미안해.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서 특수관계 옆에 괄호안을 보세요. 2조 제1항 8호 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국조법 2조 제1항 8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보면 국조법 2조 1항 8호를 봤더니 여기서 특수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7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도 이 8호의 특수관계라는 거지. 자, 그럼 이 특수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살펴보면 우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출자 지분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관계인 거죠. 자, 보면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 자, 우리가 17조 1항에서 내국인이 출자를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서로 간에 50% 이상을 가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17조 1항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출자를 한 경우니까 결국 내국인이 그 지분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 외국법인의 주식 중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나를 보면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3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이 기업의 뭐 한국에 있다고 칩시다. 이 X 기업이 봤더니 요 내국인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요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요 내국인과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서도 여전히 특수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X기업과 X기업이 만약에 국내 기업, 내국 기업이라면 X기업과 이 조세피난처 사이에서도 특수관계가 인정돼요. 그리고 다와 라를 보면은 이 지분 비율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만약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관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또한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요 제3자가 이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내국법인과 이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얘네들은 특수관계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내국인과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의 판단은 결국은 국조법 2조에 있는 특수관계 조문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괄호 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목 관계에 해당하는지 과목 관계는 뭐예요? 주식 지분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친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한다라는 말은 이 내국인이 만약에 철수라고 해요.
그러면 철수의 배우자, 철수의 특수관계인이겠죠. 철수의 아들, 철수의 특수관계인이겠죠. 이 배우자와 아들이 직간접으로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비율을 모두 포함해서 50%가 넘어서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철수 혼자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까지 모두 합해서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조법 시행령 31조를 보면은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아까 그냥 배우자 아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면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자, 보면 1호가 내국인과 국기법 2조 20호 가목 또는 나목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이 이게 친족 관계예요. 찾아보면. 당연히 배우자 아들 뭐 이런 건 들어가겠죠. 2호 보면은 2호 법원은 2조이랑 8호의 특수관계자. 이제 이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은 50% 이상 지분 비율 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때 이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자, 적용 대상 내국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요 외국 법인이 특정 외국 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특정 외국 법인이 되는데 또 하나 더 챙겨봐야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일단 이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데, 요 배당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은 배당받는 내국인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국인의 범위가 또 문제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특수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모두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내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내국인 특수관계를 계산할 때 내국인이 결국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50% 이상의 지분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철수, 배우자, 아들의 지분을 모두 합산을 했었는데 철수가 40%, 예를 들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배우자는 3%, 아들은 3%, 모두 더해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국인과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이 특수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이때에 배우자와 아들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지분이 사실상
이 특수관계를 판정할 때는 합산을 했지만 이 배우자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을 본다면 사실 그 지분 비율은 굉장히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국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그게 2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자만을 우리는 내국법인의 범위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하는 경우에 내국인과 국기법 2조 20호 감옥 남옥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한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아, 여기서 배우자와 아들도 그러면 다 포함되긴 하겠네. 얘를 잘못 쓰긴 했네요. 아무튼 배우자 아들은 생각하지 말고 철수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50%의 지분 비율을 따져서 특수관계를 정하기도 했지만 정하기도 했지만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결정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의 입법 취지는 여기에 내국인이 있고 여기에 특정 외국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서 조세 피난과세제도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 특수관계가 인정된 이유가 요 내국인이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법인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는 인정되었으나 예를 들어서 요 내국인이 지분을 한 3%만 갖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굳이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나타나게 하는 납세 협력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본문에서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볼게요. 자, 조세피난처에 본점과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중에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조세피난과세제도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내가 살짝 강의안을 수정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국인의 범위를 특정 외국법인에 대해 10% 이상 출자한 내국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최소 지분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특정 외국법인의 주식을 굉장히 조금 가지고 있는 내국인에게까지 조세피난과세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너무 과다한 조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조세 피난과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국인과 조세 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외국법인이 특정 외국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특수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남았던 게 지분 비율이죠.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데 나중에 뭐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 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특수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모두 17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 중에서도
그 특정 외국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우리는 조세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계속 이어서 보면은 10% 주식 소유 비율을 판정할 때 국기법 2조 20호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 관계와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아들의 경우에는 20호 감옥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출자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철수가 보유하고 있는 걸 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법상 가족을 넘어선 특수관계인과 각각 10% 미만으로 분산 출자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면서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거. 자, 여기 뒷부분 설명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배우자 아들 이런 걸 넘어선 가목에서 말하는 친족 관계는 혈족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 그 배우자나 아들보다 더 넓은 친족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산 투자로 인한 이러한 이 규정의 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를 보면 특정 외국법인의 범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특정 외국 법인 중에서도 17조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법인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우선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업 내용이 진정한 상업적 활동에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적절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17조의 제2호에서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우리나라가 있고 조세피난처가 있고 우리나라 내국인이 특정 외국법인, 그러니까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에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17조에서 말하고 있는 자, 얘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었고 그리고 이 내국인도 주식 소유 비율을 10% 이상 가지고 있어요. 자, 17조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요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이 실제 조세피난처에서 열심히 경영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출자했는데 자, 바하마라고 합시다. 바하마에서 열심히 식당을 경영하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식당 경영을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하마 사람들도 식당 가서 밥을 먹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7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떠올릴 거 우리 예전에 국제조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소득을 패시브 인컴과 액티브 인컴으로 나눌 수 있다. 패시브 인컴은 이제 수동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게 자산을 들고 있음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 임대 사업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 패시브 인컴이에요. 반면에
식당업 이런 거 정말 전형적인 액티브 인컴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국제조사에서는 액티브 인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 피난 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 달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출 현지국의 연결납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외 지주회사에 대해서 17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면은 거의다가 특정 외국법인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지주회사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주회사 산하에 여러 자회사를 두고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 대신 우리 뒤에서 그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해외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밑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은 거기서도 여전히 실질적 사업 수행을 해야지만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돼요. 밑에 보면 해외 지주회사가 각각의 자회사들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각각의 자회사들은 정상적인 해외 투자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동일 국가나 같은 그 조세 피난처 국가나 아니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소득이 결국은 지주회사로서의 소득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이 해외 지주회사에 대해서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뭐냐면 실제 발생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 여기서 기준은 시행령에 보면 2억 원 이하예요. 그래서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납세 편의를 위한 거죠. 돈 조금 벌었는데도 조세 피난 과세제도 적용해서 다 계산해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은 납세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2호의 내용이에요. 자, 특정 외국 법인이 특정 국가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 국가 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지주회사에 대한 내용은 요 3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되게 조금 버는 경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런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 제 17조의 3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더 추가적인 설명을 쓰진 않았는데 에크 쓰지 않았는데 자, 만약에 17조의 2 제2호에 해당해서 그러면은 17조의 2 제2호에 해당하면 우리는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조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즉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여전히 17조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호와 2호에 적혀 있는 사업 내용들을 보세요.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에 자, 금융 및 보험업, 임대 서비스업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인컴을 발생시키는 업종이에요. 물론 이제 전문 과학 및 뭐 기술 뭐 이런 걸 따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지만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규정의 취지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산업 분류를 따로 모아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여전히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의 성격을 본 겁니다. 2호의 내용도 그래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 재산권의 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 투자 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오히려 2호가 좀 더 패시브 인컴의 모습을 더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경영을 영위하는 것이 영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2항의 내용도 봅니다. 여기서 보면 17조의 2 제2호 및 2조 1항의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결국 또 한 번 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 사업의 성격 자체는 주로 영위하는 특정 외국 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자체는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별도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일종의 수동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17조의 3 제2항의 내용이에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로 인한 소득, 지식재산권 제공으로 인한 소득,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로 인한 소득, 투자 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소득 모두 패시브 인컴이죠. 즉 수동소득인 거죠. 그래서 사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원래는 그 법인이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수동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득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조세 피난 과세 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세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이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적어두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계산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국인에 대한 배당 간주 금액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서 결국 뭐 이렇게 배당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자 그러한 취지에서 요 식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규정의 취지는 결국 우리나라 내국인이 있었고 조세피난처에 특정 외국법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결국은 17조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배당으로 간주해서 내국인에게 과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과세가 2019년에 과세를 했어요. 무엇을 명목으로? 배당으로 간주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2020년에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배당으로 간주했다라는 말은
여전히 실제로 그 돈은 이 특정 외국법인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특정 외국법인에 여전히 그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여전히 특정 외국법인 안에 그대로 보유되어, 그러니까 그 특정 외국법인이 그대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배당을 한 것으로 봐서 과세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그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그 금액으로 실제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020년에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한 번 과세하면 이거는 한 번은 배당했다고 치고 과세하고 한 번은 또 실제로 배당했으니 과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배당 금액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니다. 내국인의 입금으로 잡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19조의 1항 내용을 보면은 19조에 따라 배당 간주 금액이 내국인의 입금 등으로 산입된 후에 해당 특정 외국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18조 2호에 따라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자,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17조 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규정인 거죠. 자, 그리고 외국납부세 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조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특정 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입금 등에 산입한 과세 연도의 배당 간주 금액은 국외 원천 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19조에 따라 입금 등에 산입한 과세 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보세요. 이것도 결국은 내국인이 있고 외국법인이 있어요. 특정 외국법인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선 2019년에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죠. 근데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했는데 배당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배당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금액은 없는 거예요. 2019년에는. 근데 어떻게 되나요? 2020년에는 실제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배당을 하면 조세피난처에서 이 나라의 원천이 있는 금액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로 배당이 되니까 여기서 요 배당에 대해서 조세피난처에서 과세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내국인이 배당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뭘 한다 그랬지? 이중과세 조정, 즉 외국납부세 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보세요. 배당으로 간주해서 일단 과세는 2019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면 우리 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얘를 입금 불산입한다 그랬어. 일단 배당으로 간주해서 한번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에 실제 배당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은 하는데 어쨌거나 이 배당이 이루어질 때 조세피난처에서는 우리 한번 더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에는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고 2020년에는 실제 배당을 했을 때 2019년에 과세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과세하지 않더라도 조세피난처에서는 드디어 과세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배당 간주금액에서 과세하는 간주금액에 대해서 과세된 거 한 번, 2020년에 실제로 배당됐을 때 과세되는 거 한 번,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비록 실제 과세, 조세 피난처에서 세금을 낸 거는 202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냈었던 요 세액에 대해서 요 2020년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게 지금 20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미 2019년에는 세금을 이미 납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중납부세 공제를 하려면 결국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외국납부세 공제도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고, 뭐 7번째는 특정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료 제출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서서류 등등등등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일정이 어그러져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다시 판례를 올리고 공지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다시 물론 동영상으로 만나죠.